제가 이 차 고쳐드릴게요. 런칭쇼 시연 10분밖에 남기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첨단 장비와 베테랑 정비사들도 못 고치며 쩔쩔매던 20억짜리 명품차 앞에서 폐지 리어카를 끌던 60대 할머니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콧대 높은 엘리트 팀장이 코웃음을 치며 막아섰지만 그 자리에 마침 도착한 본부장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이 차를 고치면 2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분 뒤 비웃던 정비사들은 사색이 되어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그들은 상상조차 못한 이 영상의 결말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많은 감동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공기가 채 가시지 않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 정문 앞에는 매일 같은 시간이면 나타나는 기이한 풍경이 있습니다. 낡은 목장갑을 끼고 묵묵히 리어카를 끄는 노인 한선영은 화려한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호텔 건물을 넋을 잃고 바라보곤 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기라도 하듯 선영은 리어카 손잡이를 꼭 쥔 채 한동안 호텔 로비 안쪽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곤 했습니다. 호텔을 드나드는 귀빈들과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 사이에서 선영은 이미 정체불명의 기인으로 통하며 보안팀의 골칫덩이 취급을 받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선영은 주변의 따가운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호텔 안쪽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기계 소리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유럽 최고의 명품차 브랜드 지사가 주최하는 신차 시연회를 불과 45분 앞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호텔 무대 뒤 격리구역에서는 20억 원을 호가하는 신차 1호 차량이 은밀한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마지막 엔진 점검을 하던 엔지니어들의 안색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리며 장내에 비상령이 선포됩니다. 조금 전까지 완벽하게 작동하던 차량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동조차 걸리지 않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유학파 출신인 김 팀장을 비롯한 본사 최고의 엘리트 엔지니어들 그리고 베테랑 정비사들과 달라붙어 엔진룸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독일 본사와 실시간 화상회의를 연결하고 최첨단 정밀 장비를 동원해 스캔을 돌리며 등줄기에 식은땀을 흘립니다. 하지만 본사에서는 데이터상 결함이 전혀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되풀이하며 금쪽 같은 시간만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본사 본부장은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붉은 얼굴로 김 팀장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쾅 내리치며 김 팀장의 코앞에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오늘 시연회가 취소되면 우리 브랜드는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장 해결하세요. 김 팀장은 흐르는 땀을 닦을 새도 없이 노트북 화면에 코를 박은 채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본부장님, 모니터상 모든 수치가 정상입니다. 제어 장치부터 연료 개통까지 전부 스캔했지만 아무런 결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보안팀장은 귀에 꽂은 무전기 너머로 귀빈 차량들이 입구에 진입했다는 보고를 듣고 급히 본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보안팀장이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본부장의 눈치를 살피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본부장님, 주요 내빈들 차량이 이미 호텔 광장에 들어섰습니다. 5분 뒤면 로비에 도착하십니다. 본부장은 마른 세수를 하며 초조하게 발을 굴렀고 현장은 비명 섞인 고함이 오가는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소란스러운 틈을 타보한 게이트 안쪽 상황을 유심히 살피던 선영은 엔진룸 깊은 곳에서 새어나오는 아주 미세한 마찰음에 집중합니다. 엔지니어들이 웅성거리며 단말기 수치에만 매달리는 사이 선영은 리어카를 세워두고 성큼성큼 다가가 엔진의 회전음을 들었습니다. 선영은 당황해서 허둥대는 김 팀장과 연구원들을 향해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꾸짖듯 툭 던졌습니다. 데이터만 보면 뭐해? 귀가 먹었나? 연료 라인에 공기가 꽉 찼네. 저러니 피스톤이 돌리가 있나? 순식간에 장내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무거운 정적이 흐르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초라한 폐지 노인 선영에게 꽂힙니다. 김 팀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선영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아니 할머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오신 겁니까? 보안 팀장님. 젊은 엔지니어들이 비웃으며 선영을 밀쳐내려 하자 본부장이 급히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하고 나섰습니다. 본부장은 비웃는 부하 직원들을 뒤로하고 선영의 깊게 패인 주름 속에 감춰진 형형한 눈빛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거친 옷차림과 굽은 허리 뒤에 숨겨진 선영의 눈동자에서 본부장은 예사롭지 않은 확신과 영롱한 기운을 발견합니다. 본부장이 김 팀장을 옆으로 밀어내고 선영 앞에 서서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 정말입니까? 연료 라인의 공기 때문이라는 게 확실합니까? 그 짧은 소리만 듣고 아신 겁니까? 선영은 리어카 구석에서 기름때가 덕지덕지 묻은 낡은 렌치 하나를 꺼내 들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4분이면 됩니다. 본부장은 시계를 확인하더니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김 팀장과 엔지니어들에게 뒤로 물러나라고 명령했습니다. 시연회까지 남은 시간은 단 10분뿐이었고 본부장은 선영의 직관에 모든 운명을 거는 마지막 도박을 결심한 것이죠. 이 차를 고치면 2천만 원을 드리죠. 선영은 그의 제안을 듣는 듯 마는 듯 낡은 렌치를 쥐고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엔진룸 깊숙한 곳으로 거침없이 손을 집어넣어 작업을 시작합니다. 김 팀장을 비롯한 엘리트 엔지니어들이 놓쳤던 미세한 압력 밸브 하나를 본능적으로 찾아내어 정교하게 각도를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둘러서 있던 연구원들은 팔짱을 낀 채 의심과 무시가 가득한 눈초리로 선영의 작아진 뒷모습을 지켜봅니다. 선영의 손끝이 몇 번 예리하게 움직이자 막혔던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가 작게 들리더니 이내 소음이 멈춥니다. 정확히 4분도 채 되지 않은 3분 30초가 지난 순간 선영이 조작반의 시동 버튼을 누르자 엔진이 웅장한 포유를 내뿜으며 되살아났습니다. 방금까지 차가운 고철 덩어리 같던 차량이 뜨거운 생명력을 되찾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 팀장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벌린 채 엔진 회전수를 확인하며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본부장은 전율을 느끼며 선영에게 다가가 대체 어떻게 손을 쓴 거냐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가 선영의 기름진 소매를 붙잡으려 하며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크게 외쳤습니다. 대체 정체가 뭡니까? 본사 기술진도 최첨단 장비도 못 찾아낸 결함을 어떻게 손으로만 잡아낸 겁니까? 선영은 무심하게 장갑을 벗어 낡은 주머니에 밀어넣으며 리어카 손잡이를 다시 움켜쥐고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예전에 이 방면에서 일을 좀 했었습니다. 이제 다 됐으니 길 좀 비켜줘요. 선영은 짧은 대답만 남긴 채 자신의 과거를 숨기며 황급히 자리를 뜨려 합니다. 2천만 원을 약속대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본부장의 말에 선영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내 손이 아직 죽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상황 보고를 위해 성큼성큼 걸어오는 보안팀장의 늠름한 모습이 선영의 시야에 들어왔죠. 선영은 보안팀장과 눈이 마주치기도 전에 본능적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어둠이 깔린 주차장 구석으로 도망치듯 몸을 숨겼습니다. 본부장은 선영을 이대로 보낼 수 없다는 생각에 직접 수기로 작성한 자선 행사 초대장을 들고 다급히 뒤쫓아갔습니다. 본부장이 숨을 몰아쉬며 선영의 리어카 앞을 가로막고 초대장을 선영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며 간곡히 말했습니다. 이건 제 성의입니다. 이번 주말에 열리는 행사에라도 꼭 와주십시오. 정식으로 다시 모시고 싶습니다. 선영은 초대장을 받아 쥐고는 대답도 없이 보안팀장이 서 있는 화려한 호텔 광장을 등진 채 어두운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한편 독일 본사에서는 시연회가 기적적으로 성공했다는 보고를 받은 회장은 성공에 기뻐하면서도 허름한 차림의 할머니가 고쳤다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회장은 차를 고친 노인의 이름이 한선영이라는 비서의 보고를 듣고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는 창밖의 먼 지평선을 내다보며 부드러우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선영. 이름이 왠지 친근하군. 이 노인에 대해 조용히 알아봐줘. 도심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은 호텔 연회장 앞에는 각계각층의 귀빈을 태운 고급 세단들이 쉴 새 없이 밀려듭니다. 선영은 본부장이 직접 수기로 적어준 초대장을 손바닥이 축축해질 정도로 꽉 쥔 채 행사장 구석에 간신히 발을 붙이고 서 있었죠. 오랜 세월 잿빛 판자촌의 눅눅한 어둠과 고물상의 소음 속에서 살아온 선영에게 눈부신 샹들리에와 사람들의 가식적인 웃음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 바닥을 후벼 팝니다. 선영은 갑작스럽게 휘몰아치는 31년 전의 끔찍한 트라우마 때문에 숨이 가빠오는 것을 느끼며 주스 잔을 든 손을 바르르 떨기 시작합니다. 최고급 실크 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은 인파 속에서 낡고해진 옷차림의 선영은 마치 길을 잃은 아이처럼 위태롭게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때 멀리 무대 위에서 화려한 조명을 독점하며 자신만만하게 발표를 이어가는 전무의 얼굴이 선영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스피커를 타고 흐르는 전무의 기름진 목소리가 귓전을 때리는 순간 선영은 온몸의 피가 단숨에 차갑게 식어내리는 듯한 충격을 받고 제자리에 얼어붙고 말죠. 공포와 분노 그리고 억눌러왔던 증오가 뒤섞인 극한의 떨림 속에 선영은 들고 있던 주스잔을 그만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맙니다. 쨍그랑하며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는 날카로운 소음이 장내를 가로지르자 평화롭던 연회장의 시선이 일제히 초라한 노인 선영에게 꽂혀요. 무대 뒤편에서 다른 업무에 열중하느라 소란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전무를 뒤로 한 채 선영은 당황하여 깨진 조각들이 흩어진 바닥만 멍하니 내려다봅니다. 주스가 튀어 젖어버린 독일 엔지니어의 비싼 정장을 본 선영은 당황하여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3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았던 독일어가 선영의 입술을 타고 본능적으로 터져 나왔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현기증이 나서 결례를 범했습니다. 옷을 더럽혀서 어쩌면 좋습니까? 선영은 스스로 튀어나온 유창하고 기품 있는 독일어 억양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급히 자신의 입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폐지나 줍던 노인처럼 보이던 선영의 입에서 흘러나온 완벽한 외국어에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소란을 인지하고 달려온 보안팀장이 무릎을 굽히고 앉아 선영의 팔을 단단하고
따뜻하게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곳은 없습니까? 일단 이쪽으로 앉으세요. 선영은 눈물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글썽거리는 눈으로 보안팀장의 얼굴을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정의로운 눈매와 든든한 어깨를 가진 이 젊은이를 가까이서 마주하자 선영의 가슴은 형언할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휩싸여 요동칩니다. 선영은 그의 얼굴을 차마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채 고개를 돌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고맙소. 난 괜찮아요. 내가 실수한 거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 선영은 시선을 피하며 서둘러 부축받던 손을 뺐고 보안팀장은 왠지 모를 가슴 한구석의 일렁임에 그녀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근처에 서 있던 백발의 독일 엔지니어는 선영의 예사롭지 않은 독일어 실력에 깊은 호기심을 느끼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선영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지적인 기운에 매료된 듯 다시 독일어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기 시작했죠. 부인, 당신의 말투는 아주 낯익군요. 혹시 아주 오래전 독일의 기술 현장에서 일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선영은 그 노학자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하다가 아주 먼 과거의 파편을 발견한 듯 잠시 멈칫하며 숨을 죽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으려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모호한 대답으로 화제를 돌리려 노력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서로의 눈동자에서 찾으려는 듯 한동안 대화를 주고받으며 주변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듭니다. 이 기이한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법무팀의 여변호사 에리카는 주스잔이 깨질 때부터 선영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에리카는 선영의 이름표와 독일말을 하는 투 그리고 익숙한 몸짓을 보며 과거 독일 이민 시절 10살 꼬맹이였을 때 여름 캠프에서 자신을 돌봐주었던 소중한 인연임을 확신했습니다. 에리카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선영에게 인사를 건네며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고리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선생님, 저를 기억하시나요? 이 열쇠고리 아주 오래전 선생님이 저에게 주셨던 선물이에요. 선영은 에리카의 손바닥 위에 놓인 낡은 열쇠고리를 보며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가리고 어깨를 떨었습니다.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나자 당혹감과 반가움이 뒤섞인 감정이 선영의 얼굴에 스쳐갑니다. 그녀는 한동안의 대화가 오간 뒤 에리카가 안내하는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에리카는 선영을 자신의 고급 세단에 태워 선영이 살고 있는 낡은 판자촌 입구까지 정중하게 에스코트했습니다. 행사가 끝날 무렵 묘한 낌새를 챈 전무는 직접 차를 몰아 여변호사의 세단을 은밀하고 끈질기게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무는 선영이 도착한 허름하고 좁은 골목의 실상을 목격하며 운전대를 으스러져라 꽉 쥐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31년 전 자신이 저지른 비열한 죄의 현장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자 전무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려내렸습니다. 그는 잠시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당장 눈앞에 다가온 부사장 승진이냐 아님 퇴직이냐 하는 갈림길에서 야욕이 그의 이성을 가렸습니다. 전무는 어둠 속에 잠긴 선영의 낡은 집을 노려보며 입술을 세게 깨물고 독하게 다짐을 내뱉었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 내 앞길을 막는다면 그게 누구든 절대로 그냥 둘 수 없지. 전무의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리고 선영의 집 창문 너머로 작은 촛불 하나가 외롭게 흔들리며 밤을 지새웁니다. 새벽 공기가 채 가시지 않은 본사 전무의 집무실에는 숨소리조차 내기 힘든 서늘한 긴장감이 낮게 깔려 있습니다. 호출을 받고 입실한 보안팀장은
전무의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 봉투와 그 옆에 비스듬히 놓인 낡은 사진 한 장을 마주합니다. 전무는 창밖에 도심을 응시한 채 고개도 돌리지 않고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어떤 노파의 사진을 가리키며 명령을 내립니다. 그녀를 24시간 밀착 감시하고 접촉하는 모든 인물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낱낱이 보고하라는 보안팀장의 업무 범위를 한참 벗어난 비정상적인 지시였습니다. 보안팀장은 일개 폐지 노인을 감시하라는 전무의 지시에 본능적인 의구심을 품고 반문하려 하지만 전무는 책상을 강하게 내리치며 그를 몰아세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국가적 기술 자산의 안위와 직결된 특급 보안 사안이라며 강압적인 압박으로 팀장의 숨통을 죄어왔습니다. 결국 보안팀장은 차오르는 의문을 누른 채 무거운 마음을 안고 선영이 기거하는 판자촌 부근의 매복을 시작하며 좁고 가파른 골목길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가파른 비탈길 위로 리어카를 끌고 위태롭게 오르내리는 선영의 굽은 뒷모습을 관찰하던 팀장은 며칠 전 행사장 로비에서 마주했던 그녀의 눈동자를 떠올립니다. 주스 잔을 떨어뜨리고 바들바들 떨던 그 가느다란 손길,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그 형용할 수 없는 서글프고도 깊은 눈빛이 자꾸만 막막에 아른거려 업무에 집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선영은 자신을 향해 뻗어있는 날카로운 감시의 시선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낡은 정비소 앞을 지나다 멈춰 서서 바닥에 떨어진 녹슨 볼트 하나조차 소중히 챙겨 주머니에 넣습니다. 한참 동안 정비소 안쪽에 기계 돌아가는 소리를 너끌 잃고 들여다보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보안팀장은 묘한 비애감과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가슴의 일렁임을 느낍니다. 그는 차가운 이성으로 그녀의 기이한 집착을 기록지에 적어 내려가려 노력하지만 펜을 쥔 손가락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잔뜩 흐렸던 하늘에서 갑자기 구멍이라도 난 듯 거센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골목을 삼킨 빗줄기에 선영의 리어카 위에 위태롭게 쌓여있던 폐지 뭉치들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진흙탕 위로 순식간에 맥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빗물에 젖어 무거워진 종이들을 주워 담으려 허둥대는 선영의 처량한 모습을 지켜보던 보안팀장은 감시자라는 본분과 전무의 명령을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는 차 문을 박차고 나가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그녀를 돕기 위해 달려나갑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온몸을 적시는 것도 모른 채 그는 흙탕물에 젖은 폐지 더미를 함께 끌어올리며 그녀의 곁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길바닥에서 선영이 소중히 움켜쥐고 있던 낡은 헝겊 주머니 하나가 튀어나오고 순식간에 그 안에서 빗물에 젖어 얼룩진 종이 한 장이 빠져나왔습니다. 이를 대신 주워주려던 보안팀장의 손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그의 모든 세계가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빗물에 번져 희미해진 종이 속 사진에는 젊었을 때의 건강한 아버지의 모습과 31해 전 행방불명되어 가슴 한구석에 흉터로만 남았던 자신의 어머니와 그 품에 안긴 채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다 이내 멎어버리는 듯한 충격이 전신을 강타했고 보안팀장은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를 쉼없이 흘리며 그 사진을 부서질 듯 꽉 쥐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인의 맑은 눈매와 방금까지 자신이 감시하던 그 노파의 깊게 패인 주름진 눈동자를 번갈아 확인한 보안팀장은 거대한 진실 앞에 온몸을 떨며 전율합니다. 전무가 왜 자신에게 제 어머니를 감시하게 했는지 이 잔인하고 비열한 장난질 뒤에
어떤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깨닫는 순간 알 수 없는 배신감과 끓어오르는 분노가 그의 심장을 난도질입니다. 하지만 그는 빗물에 젖어 바들바들 떠는 선영의 어깨를 보며 필사적으로 정신을 차립니다. 지금 당장 이 진실을 터뜨리는 것은 어머니를 사자의 입속으로 밀어넣는 일임을 직감한 것이죠. 그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자신을 낯선 청년으로만 여기는 어머니의 곁에서 무너지려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안팀장은 전무를 찾아가 그 노파는 단순히 폐지를 줍는 치매 노인일 뿐이라는 담담하고도 차가운 거짓 보고를 올립니다.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전무의 사냥개가 된 척 방어막을 치기로 결심한 그의 눈빛은 이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하고도 위험한 빛을 내뿜고 있습니다. 보고를 마친 후 그는 그날 밤 선영의 판자촌 집 앞 골목에 차를 세운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립니다. 핸들을 잡은 그의 손등 위로 떨어진 눈물은 빗물에 얼룩진 사진 위로 겹쳐지며 31년의 세월을 관통하는 통곡이 되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한편 선영이 행사장에서 보여준 비범한 기품과 자신도 모르게 뱉어냈던 유창한 독일어를 잊지 못한 여변호사 에리카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선영이 남긴 낡은 열쇠고리를 하염없이 만지작거립니다. 도대체 31해 전 독일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토록 명석했던 그녀가 이토록 비참한 모습으로 숨어 살아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가장 가까운 존재조차 알아보지 못한 채 폐지를 줍고 있는 것인지, 에리카는 그 공백이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의구심을 느낍니다. 그녀는 책상 위의 서류를 거칠게 덮으며 결연한 표정으로 개인적인 조사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빗줄기가 잦아든 고요한 도시 위로 묻혀있던 진실의 파편들이 하나둘 서늘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며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판자촌의 가파른 골목길은 해가 지면 금세 짙은 어둠과 습한 한기에 잠깁니다. 보안팀장인 아들은 여전히 길 건너 낡은 트럭 뒤에 차를 세운 채 깨진 유리창 너머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전구빛을 응시하고 있죠. 전무의 감시 명령은 이제 그에게 매 순간 심장을 후벼 파는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홀로 낡은 밥상 앞에 앉아 찬물에 밥을 말아 한 수저씩 힘겹게 넘기는 선영의 구분 등 뒤로 아들의 시선에는 차가운 감시 대신 핏발 선연민과 오열을 삼킨 슬픔이 가득 차오릅니다. 아들은 31년 전 어머니가 퇴근길에 사오던 노란 봉투 속 붕어빵의 온기와 지금 그녀의 차가운 찬밥을 비교하니 그의 가슴이 메어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를 알아보지 마세요. 이런 아들이 곁에 있다는 걸 끝까지 모르셔야 합니다. 아들은 어둠 속에서 입술을 깨물며 어머니의 초라한 저녁 식사가 끝날 때까지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본부장은 31년 전에 그 비극적인 사건이 단순한 기술 유출이 아니었음을 암시하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걷잡을 수 없는 의혹에 휩싸입니다. 그는 이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 지성과 따뜻한 심장을 동시에 가진 에리카 변호사와 비밀 조사팀을 꾸리고 선영의 상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에리카는 다음 날부터 매일같이 비좁고 험한 판자촌 골목을 찾아옵니다. 정장 차림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시장통에서 사온 따뜻한 국수와 순대를 선영의 방에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마치 세상 모든 문을 잠가버린 사람처럼 에리카를 외면합니다. 내가 지금 와서 뭘 하겠다고. 됐어. 난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으니 다 잊었어. 선영은 차갑게 문을 닫으며 에리카가 내미는 온기를 밀어내려 애씁니다. 에리카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시장에서 사온 보들보들한 수면 양말을 선영의 갈라진 발에 신겨주려다 선영의 거친 겁으로 방바닥에 나뒹굴기도 했죠. 선생님, 저 10살 때 캠프에서 발 다쳤을 때 선생님이 밤새 제 발 주물러 주셨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저 이제 선생님 딸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 딸 시켜달라고 떼쓰는 거예요. 에리카의 철없는 듯 따뜻한 고백에 선영의 메마른 눈가가 파르르 떨립니다. 에리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선영은 낡은 벽지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습니다. 그러자 31년 전 독일 연구소의 푸른 눈빛들이 가득했던 그 찬란한 풍경이 어지럽게 환상처럼 펼쳐집니다. 당시 38배 수석 엔지니어였던 선영 곁에는 늘 30살의 패기 넘치는 부연구원 강민호가 있었습니다. 민호는 기술 연구에만 몰두하느라 끼니를 거르기 일수인 선영을 위해 서툰 솜씨로 미역국을 끓여오던 싹싹한 후배였죠. 누님, 이 엔진만 완성되면 우린 한국인 최초로 세계를 뒤흔들게 될 거예요. 제가 비즈니스는 다 책임질 테니까 누님은 설계에만 전념하세요. 저 믿으시죠? 타지에서 오누이처럼 의지하며 서로의 꿈을 응원했던 그 시절, 선영은 민호의 야심찬 눈빛을 열정이라 믿었습니다. 민호는 선영의 설계도를 들고 본사와 소통하며 그녀의 가장 든든한 방패를 자처했었죠. 민호는 기술보다 언어 구사와 비즈니스 수완이 뛰어났고 선영은 그런 그를 보며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소중한 파트너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판자촌의 곰팡이 냄새는 그 따뜻했던 기억이 얼마나 지독한 기만이었는지를 일깨워주며 선영의 가슴에 칼을 꽂습니다. 그리고 행사장에서 마주친 한국지사의 전무 강민호의 그 차가운 얼굴은 과거에 다정했던 민호를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어느 날 에리카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본사가 사활을 걸고 개발 중인 차세대 무공해 엔진의 복잡한 설계도 한 장을 밥상 위에 슬그머니 두고 갑니다. 이 엔진은 효율을 2배로 올리려는 야심찬 계획에도 불구하고 출력이 절반 수준이라 연구팀 전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처음엔 보지 않으려 고개를 돌리고 애써 외면했지만 반평생을 기름과 쇳가루 속에서 살아온 엔지니어의 본능은 자석처럼 설계도로 향했습니다. 밤새 촛불 아래서 선영은 자신도 모르게 돋보기를 꺼내 도면의 선 하나하나를 훑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내 해결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다음 날 에리카는 선영을 찾아와 그녀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꽉 맞잡으며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틀렸다고 하시는 이 엔진이 지금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실어 나를 심장이 될 거예요. 제발 그들을 위해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선영은 에리카의 진심 어린 눈물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리카의 손에 이끌려 백화점의 화려한 조명 아래 섰습니다. 비싼 옷은 절대 안 입겠다며 거부하던 선영이었지만 딸 소원 한 번만 들어달라는 에리카의 부탁에 결국 깔끔하고 단정한 남색 정장을 걸치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더 이상 폐지를 줍던 초라한 노파가 아니었습니다. 31년 전 독일 연구소를 호령하던 지적인 엔지니어 한선영의 모습이 희미하게 겹쳐 보였죠. 선영은 주름진 손으로 정장의 깃을 매만지며 거울 속의 낯선 자신을 응시합니다. 이 옷이 나한테 어울리게 하는 건가? 선영은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세상 앞에 선 자신의 두려움을 가만히 억누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만큼은 죽지 않고 살아나 거울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낡은 돋보기를 주머니 깊숙이 넣으며 나직하게 숨을 내뱉습니다. 아들은 백미러를 통해
에리카의 차를 타고 백화점을 나서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참아왔던 숨을 깊게 내뱉습니다. 멈췄던 한 인간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조용한 서막이었습니다. 지사연구소 로비는 유리와 금속으로 번쩍이며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공간 속으로 남색 정장을 입은 선영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작은 체구, 손에는 낡은 돋보기 하나뿐이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누구지? 낮은 웃음이 여기저기서 터졌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들었지만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직 엔진 소리가 들려오는 테스트룸만 바라봤습니다. 문이 열리자 고함이 터졌습니다. 출력은 올라가는데 효율이 안 붙습니다. 또 멈췄습니다. 김 팀장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수치가 다 정상인데 왜 이러는 거야? 그때 선영이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 팀장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본부장님, 수조원짜리 프로젝트입니다. 저런 분이 어떻게... 연구원들 사이에서 킥킥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선영은 모니터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프도 데이터도 보지 않았습니다. 곧장 엔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천천히 엔진 위에 올렸습니다. 조용히 해보세요. 누군가 숨을 삼켰습니다. 방안이 거짓말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웅, 힘있게 돌아가는 소리. 그러다 아주 짧게, 끽, 종이를 긁는 듯한 작은 울음. 선영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여기, 그녀가 배관 한 지점을 짚었습니다. 숨이 막혀 있습니다. 김 팀장이 비웃었습니다. 수치상 정상입니다. 선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상인데 왜 기계가 울겠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분해하세요. 잠시 후 부품을 열자 모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현미경 화면 속 머리카락보다 작은 마모. 아주 미세한 틈 하나가 엔진 전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연구원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걸 소리로 들으셨다고요? 선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기계는 거짓말 안 합니다. 아프면 꼭 소리를 냅니다. 그녀가 직접 세팅을 조정했습니다. 손놀림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마치 31년의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잠시 뒤 부르르르릉 날카롭던 굉음이 사라지고 묵직하고 부드러운 엔진음이 연구소를 채웠습니다. 모니터 수치가 치솟았습니다. 출력 상승, 효율 상승, 그래프가 기적처럼 솟구쳤습니다. 정적, 그리고 와,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 순간 김 팀장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는 선영을 바라보다가 결국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틀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방안이 얼어붙었고 아무도 웃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비웃던 연구원들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장갑을 벗었을 뿐이었고 당연한 일을 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실의 CCTV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전무 강민호는 등줄기에 차가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부사장 자리를 위해 간절히 원했던 그가 그 압도적인 기술을 드디어 얻었지만 그 주인이 선영이라는 사실은 그에게 극도의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비해. 단 한마디였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연구소의 불빛이 이상하리만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한편 보안팀장인 아들은 연구소 밖에서 무전기를 쥔 채
어머니의 당당한 옆얼굴을 먼발치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의 박수 속에 서 있는 어머니, 31년 전에 그 찬란했던 빛을 다시 찾은 어머니를 보며 그는 벅차오르는 감격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전무의 눈빛이 예전보다 더 날카롭고 비열하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전무의 다음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해 감시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엔진의 부드러운 박동이 연구소를 채우고 선영은 무심하게 장갑을 벗어 던졌습니다. 비로소 사람 구실을 했다는 안도감과 에리카를 향한 고마움이 교차하는 찰나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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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울리는 박수 소리. 전무 강민호가 축하의 박수를 치며 들어왔습니다. 31년 만에 공식적으로 처음 마주선 두 사람. 선영의 눈동자에 서린 본능적인 두려움과 전무의 눈에 비친 서늘한 야욕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전무는 선영의 곁으로 다가와 아무도 듣지 못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역시 대단하시네요, 누님. 이 실력이면 31년 전 그 스파이 카드도 내가 다시 쓸 수 있겠는데요? 선영의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밤 전무의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지사 연구소의 화려한 환호가 채 가시기도 전에 본사 대회의실은 서늘한 사형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전무 강민호는 본사 인사팀과 주요 이사진을 긴급 소집해 31년 전 독일에서 작성된 조작된 수사 보고서를 대형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본 그 놀라운 기술은 사실 국가기밀을 매도하려다 추방당한 범죄자의 손에서 나온 독이 든 사과입니다. 이런 인물을 영입하려 한 본부장의 독단은 우리 기업 윤리에 치명적인 리스크입니다. 전무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에 이사진들의 눈빛은 순식간에 불신과 경멸로 뒤바뀌었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뒤 전무는 대기실에 홀로 남은 선영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선영 앞 테이블에 툭 던졌습니다. 누님, 옛날 생각나네요. 우리가 독일에서 처음 엔진 돌렸을 때 말이에요. 그때 누님이 그랬죠?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하지만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고. 전무는 능글맞게 웃으며 봉투 속에서 서류 한 장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본사 보안팀장의 인사 기록 카드였습니다. 선영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흐릿한 눈으로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카드 상단에 붙은 증명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선영의 심장은 그대로 멎는 듯 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지난 며칠간 자신의 주위를 맴돌고 빗속에서 폐지를 함께 줍던 그 젊은 보안팀장이었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이름 석자를 더듬었습니다. 박현수, 31년 전 독일 공항에서 울며불며 매달리던 그 어린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선영의 머릿속에 아들의 젖은 눈망울과 지금의 날카로운 눈매의 성인의 얼굴이 겹쳐지며 가슴 한구석이 뭉클하게 차올랐습니다. 현수야, 내 강아지, 내가 이렇게 컸구나. 바로 내 곁에 있었구나. 아들을 찾았다는 기쁨이 찰나의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 뒤를 따른 것은 거대한 해일 같은 절망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하필이면 저 악마 같은 강민호의 수하에서 사냥개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기술자로 복귀하려 할수록 아들의 목숨줄이 강민호의 손에 더 단단히 쥐어진다는 잔인한 현실이 선영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전무는 선영의 안색이 잿빛으로 변하는 것을 즐기듯 관찰하며 서늘하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당신 아들이 지금 누구 밑에서 밥을 먹고 있는지.
누님이 여기서 한 걸음만 더 욕심내면 이 친구 인생은 스파이 어머니를 둔 범죄자, 가문의 자식으로 끝나는 겁니다. 당신 아들 인생은 제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누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녀는 전무에게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떨리는 몸을 가누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만두겠네. 그러니 그 애는 건드리지 말게. 전무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떴고 선영은 홀로 남은 방에서 펜을 들었습니다. 자신을 믿어준 본부장과 딸처럼 굴던 에리카에게 남길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본부장님, 에리카 변호사님, 부족한 저를 다시 세상 밖으로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엔진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저는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저를 찾지 마세요. 제가 남긴 설계도에 제 모든 진심을 담았으니 그것으로 부디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가는 선영의 눈물은 편지지를 적셨습니다. 아들을 향한 미안함과 다시 찾아온 기회를 놓쳐야 하는 엔지니어로서의 비애가 펜 끝에 실려 부르르 떨렸습니다. 편지를 탁자 위에 가지런히 올려둔 선영은 짐을 챙겨 대기실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연구소 복도를 걸어나가는 그녀의 다리는 힘없이 풀렸고 가슴을 죄어오는 극심한 압박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평생을 견뎌온 고통의 무게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듯 선영은 복도 끝 대리석 바닥 위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어머니가 걱정되어 몰래 주변을 지키던 현수는 쓰러진 선영을 발견하고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정신 좀 차려봐요. 제발. 그는 차갑게 식어가는 선영의 작고 마른 몸을 품에 안고 병원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현수는 대기실에 남겨진 선영의 편지를 에리카로부터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전무가 어머니를 굴복시키기 위해 사용한 가장 잔인한 카드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다는 진실. 어머니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명예를 버리고 다시 진흙탕으로 걸어 들어가려 했다는 비극을 깨닫고 현수는 미칠 것 같은 자괴감에 휩싸였습니다. 나 때문에 나 같은 놈이 엄마를 지키고 있다고 믿었는데 현수는 병원 벽을 주먹으로 치며 피가 터지는 것도 모른 채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한편 선영의 영입이 무산되고 과거 전과가 본사 차원의 논란으로 번지자 본부장은 경고를 받은 채 은밀히 감시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전무의 정교한 프레임에 걸려든 본부장은 대외적인 활동은 제약받았으나 오히려 이 위기 속에서 전무의 비리를 캐낼 마지막 기회를 엿보며 에리카와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병실 앞을 지키던 에리카 변호사는 창백한 낯빛으로 누워있는 선영을 보며 전무의 비열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법으로 안 된다면 내가 당신 방식으로 상대해 줄게. 당신이 가진 그 가짜 명성, 내가 직접 무너뜨려 주겠어. 에리카는 이제 전공법이 아닌 전무의 가장 깊고 어두운 금고를 열기 위해 밤을 지새우며 31년 전에 숨겨진 기록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신하여 누워있는 선영의 머리맡에는 현수가 아주 어릴 적 출근하는 어머니의 옷자락을 잡으며 건네주었던 낡은 장난감 자동차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병상 옆에서 어머니의 거칠고 마디 굵은 손을 꽉 잡은 현수의 눈빛은 더 이상 전무의 명령에 복종하던 사냥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어머니의 꺾인 날개를 다시 세우고 전무라는 거대한 성벽을 내부에서부터 산산조각 낼 복수자가 되기로 맹세했습니다. 병실의 차가운 기계음 속에서 멈췄던 아들의 시간이 분노와 함께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창밖에는
여전히 낮은 구름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먼지처럼 흩날리던 빗줄기는 어느새 굵어져 병실 창문을 거칠게 두드리고 있었고 그 규칙적인 빗소리는 마치 선영의 고단했던 인생을 다독이는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실신했던 선영이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들어 올렸을 때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보다 먼저 그녀를 맞이한 것은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적막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적막함 사이로 아주 낮고 절박한 누군가의 숨죽인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초점이 흐릿한 시야를 비집고 병상 옆에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먹이는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 빗속에서 함께 폐지를 주우며 할머니 비 맞지 마세요라고 퉁명스럽게 우산을 씌워주던 그리고 전무의 곁에서 서늘한 눈빛으로 자신을 감시하던 그 보안팀장이었습니다. 선영은 이제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압니다. 전무가 던져준 인사 기록 카드 속에 박현수. 31년 전 생이별해야 했던 자신의 핏줄이었습니다. 선영이 주름지고 마디 굵은 손을 천천히 뻗어 남자의 떨리는 어깨를 짚었습니다. 움찔하며 고개를 든 현수와 선영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 며칠 밤을 지새운 듯 휑한 눈동자. 선영은 그 얼굴을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현수야, 내 새끼, 너 맞지? 현수는 아이처럼 선영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침대 아래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불렀죠. 어머니가 제 곁을 맴도는 줄도 모르고. 제가 불효자입니다. 선영은 아들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가슴속에만 담아두었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니다. 사실은 내가 먼저 널 보러 갔던 거야. 누가 그러더라. 저 회사에 일하는 젊은 직원 중에 내 아빠 젊을 때랑 꼭 닮은 청년이 있다고. 그 말 한마디 듣고 혹시나 내 현수가 아닐까 싶어서 그냥 멀리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매일 거기 갔던 거야. 폐지 줍는 척하면서 내 얼굴 한번 보려고. 현수는 어머니가 자신을 보기 위해 그 모진 냉대와 추위를 견디며 회사 주변을 맴돌았다는 사실에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모자는 31년의 한을 쏟아내며 서로를 으스러져라 부둥켜 안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감정을 추스른 현수가 선영의 손을 꼭 잡은 채 그동안 떨어져 살아야 했던 세월의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세요. 저 그동안 아버지랑 같이 살았어요. 선영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 박동철의 소식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가서 키워주셨어요. 작은 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하시면서 엄마 목까지 해서 저를 입히고 먹이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셨어요. 엄마랑 헤어지고 얼마 안 돼서 큰 병을 얻으셨거든요.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엄마 찾으러 가자고 할 때마다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이런 병든 몸으로 가면 엄마한테 짐만 된다. 다 낫고 떳떳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야 엄마가 덜 슬퍼한다고. 그래서 연락 못 드렸어요. 며칠 전에야 병원에서 완치 판정 받으셨어요. 이제 엄마한테 연락해도 된다고. 그동안 전무가 우리 괴롭혔던 거 갚아줄 자료도 다 모아놨다고. 저한테 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선영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홀로 아들을 키우며 병마와 싸우는 그 긴 시간 동안 오직 가족이 다시 만날 날만을 기다려왔다는 사실이 가슴 사무치게 다가왔습니다. 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현수냐?
내 엄마는 만났어? 31년 만에 듣는 쇠약해졌지만 여전히 따뜻하고 묵직한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나예요. 선영이. 선영아, 살아있었구나. 고생 많았지? 수학이 넘어 남편의 목소리는 울음을 삼킨 듯 낮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미안해. 현수 녀석, 내가 당신 목까지 한다고 했는데 잘 키웠는지 모르겠어. 아픈 몸으로 당신 앞에 나타나기 싫어서 핑계대고 숨어 있느라 너무 늦었어. 미안해. 아니야. 고마워요. 우리 현수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고마워요. 당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더 바랄 게 없어. 선영아, 내가 그동안 당신 억울한 거 풀어줄 자료들 현수 편에 다 보냈어. 본부장한테 전달됐대. 이제 더 이상 숨지 마. 그냥 당신 하고 싶은 거 해. 당신 기계 만질 때가 제일 예뻤어. 다시 그때의 한선영으로 돌아가서 맘껏 웃어. 나랑 현수는 그거면 돼. 남편의 그 한마디는 선영에게 그 어떤 명약보다 강력한 치유제였습니다. 전무에 대한 증오나 복수심 같은 찌꺼기들이 씻겨 내려가고 그 자리에 단단한 가족의 사랑과 엔진을 다시 만들고 싶다는 엔지니어의 순수한 열망이 차올랐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본부장과 에리카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에리카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본사 인트라넷에 접속된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버님께서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독일 본사가 움직였습니다. 지금 긴급윤리위원회 화상 청문회가 사내 방송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화면 속에는 독일 본사 회의실에 앉은 옛 동료 클라우스가 보였습니다. 그 자선 행사장에서 최근에 만났던 옛 동료. 그는 선영의 남편이 보낸 자료와 자신의 증언을 더해 강민호 전무의 과오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클라우스 독일 본사 수석 연구원. 31년 전 한선영 연구원은 산업 스파이 혐의로 추방되었습니다. 당시 증거로 제시되었던 비즈니스 카드와 금전 이체 내역은 재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조작으로 밝혀졌습니다. 저는 그 설계를 직접 보았습니다. 핵심 구조와 해결 방향은 한선영 연구원이 주도했고 우리는 수없이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 설계는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클라우스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떨림을 누른 채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우리 회사는 한선영 연구원의 결백을 인정하며 훼손된 명예를 원상복구하고자 합니다. 선영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전무가 망가지는 모습보다 자신의 기술이 31년 만에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 벅차게 했습니다. 선영은 침대에서 내려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비구름이 걷히고 따스한 햇살이 병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 아들 현수와 본부장 그리고 에리카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설렘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첫 소풍을 앞둔 아이처럼 혹은 31년 만에 처음으로 작업복을 입는 신입 엔지니어처럼 나는 내 엔진을 보러 가야겠어. 클라우스 말이 맞았어. 그때 그 설계에서 공기 흡입량 수치만 조금 바꾸면 정말 완벽한 놈이 나올 것 같거든. 내 손으로 다시 만져보고 싶어. 지금 당장. 현수가 미소 지으며 어머니의 어깨에 자켓을 덮어주었습니다. 가시죠, 어머니. 연구소까지 제가 모시겠습니다. 선영은 아들의 손을 잡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복수보다 오직 귓가를 울리는 웅장한 엔진 소리와 다시 기름때 묻은 손으로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설렘만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박전무는 어떻게 됐을까요? 1년 후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거대한 장막이 거치자 은백색 차체가 조명을 받으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써니 엔진. 오염물질 제로에 가까운 세상이 기다리던 그 엔진이었습니다. 회장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31년 전 우리는 한 사람을 놓쳤습니다. 오늘 그 빚을 갚겠습니다. 이 엔진의 어머니 써니를 소개합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 선율과 함께 조명이 한 곳을 비췄습니다. 그곳에 선영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점퍼를 입은 폐지 줍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은발, 엔지니어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깔끔한 차림에 그녀가 천천히 무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회장이 다가와 선영의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와! 전 세계에서 모인 엔지니어들과 기자들의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쏟아지는 환호 속에서 선영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회장의 매끄러운 손과 대비되는 기름때가 배고 마디마디 굵은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손. 그 손주름 사이사이에 지난 31년의 고단했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폐지를 줍던 차가운 새벽 공기, 아들을 그리워하며 흘렸던 눈물, 그리고 남편이 몰래 지켜주었던 시간들. 그 모든 아픔이 이제는 영광의 상처가 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영의 눈가에 맺힌 물기는 슬픔이 아닌 벅차오르는 환희였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뒷골목. 화려한 조명 아래 선영과는 정반대의 어둠 속에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강민호였습니다. 1년 전 에리카 변호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31년 전의 일은 이미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번 건은 다릅니다. 선영을 모함한 명예훼손, 조직적인 허위 보고, 그리고 비리에 연루된 증거까지 이미 확보되어 있어요. 전무는 그럴 리 없다고 소리칩니다. 에리카는 그의 항변은 들은 채도 하지 않은 채 차분하게 서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결국 이번엔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판 셈이네요. 그리고 그녀가 내민 것은 두 개의 선택지였습니다. 결국 에리카 변호사가 내민 퇴출 합의서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감옥행을 피하는 조건으로 전 재산을 환원하고 업계에서 영구히 추방당하는 말 그대로 사회적 사형 선고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강민호는 재기를 꿈꾸며 이곳저곳을 기웃거렸지만 업계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남의 이름을 더럽힌 기술 도둑을 누가 씁니까? 라는 비웃음만이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앉아 쓴 소주를 들이키던 강민호의 시선이 길 건너편에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리어카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버린 박스 몇 개가 바람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며 선영에게 이거나 끌라며 비아냥거렸던 바로 그 리어카였습니다. 강민호는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이제 그 리어카를 끌어야 할 사람은 선영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지만 지나가는 사람 그 누구도 그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잔혹하지만 공정한 인과응보의 결말이었습니다. 귀국한 선영은 회사에서 받은 막대한 상금과 기술 로열티를 모두 쏟아부어 서울 외곽의 낡은 공장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간판 하나를 걸었습니다. 이곳에는 입학 조건이 없었습니다. 명문대 졸업장도 화려한 스펙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을 위한 기술을 배우고 싶은 진심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개관식 날 실습장 문을 열자 기름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하지만 선영에게는 그 어떤 향수보다 향기로운 냄새였습니다.
10대 소녀부터 은퇴한 70대 노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작업복을 입고 선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쪽 밸브 압력이 안 맞아요. 선생님, 설계도 좀 봐주세요. 선영은 아카데미의 이사장이 되어 안락한 의자에 앉는 대신 다시 렌치를 들고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학생들의 질문 세례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과거 판자촌에서 느꼈던 삶의 무게가 죽지 못해 사는 고통이었다면 지금의 피로는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기쁨이었습니다. 본부장과 에리카 변호사도 틈틈이 아카데미를 찾았습니다. 선생님, 이번 달 후원금 처리 완료했습니다. 선생님은 제발 그놈의 엔진 좀 그만 닫고 쉬세요. 에리카의 핀잔에 선영은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들은 이제 갑을 관계가 아닌 기술의 가치를 공유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늦은 밤 아카데미의 불이 꺼지고 선영은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왔어? 씻고 나와. 밥 다 됐어. 앞치마를 두른 남편 동철이 국자를 든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그는 이제 선영의 건강을 챙기는 전담 매니저이자 가장 든든한 가사 도우미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욕실에서 막 씻고 나온 아들 현수의 얼굴에도 물기가 촉촉했습니다. 낮에는 아카데미에서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고 밤에는 다시 못다한 엔지니어 공부를 하는 현수였습니다. 세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31년 전 쫓기듯 헤어지며 기약조차 할 수 없었던 그 평범한 저녁 식사가 기적처럼 다시 찾아왔습니다. 동철이 아들의 밥그릇에 고기 반찬을 올려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현수가 문득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근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이제 좀 쉬면서 즐기라니까. 선영은 밥그릇을 내려놓고 식탁 위에 놓인 남편의 손과 아들의 손을 차례로 포개어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현수야, 여보. 나 말이야. 지금 하나도 안 힘들어. 31년 동안 내가 제일 부러웠던 게 뭔지 알아? 남들처럼 가족끼리 모여서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거. 그거였어. 나 지금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해. 우리 함께 이렇게 웃으면서 밥 먹을 수 있어서. 선영의 진심 어린 고백에 동철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현수는 말없이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창밖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이 단란한 세 가족의 저녁 식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듯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의 삶에도 맑게 개인 써니한 날들이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공간이 더 따뜻해질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